Трамп, как кандидат в президенты,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он готов и хочет остановить войну на Украине, мы к этому относимся вполне серьезно. متجاوز حتما اقدام جدی به بازدارنده خود رو با قوت، قدرت، با قاطعیت و با صلابت انجام. איראן ועושי דברה מבקשים להקיף אותנו בטבעת חנק של טרור בשבע חזיתות. התוקפנות הגלויה שלהם אינה יודעת שובע.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광복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7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 최근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국제정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심층토론 위기의 한반도, 부산에서 바라본 전쟁과 평화, 오늘 나오신 두 분 소개합니다. 임석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쟁의 원인부터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왜 벌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설명할 때는요, 구조적 설명이 있고 행위자 중심의 설명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행위자 중심으로 설명하면요, 그건 푸틴과 젤렌스키 관계에서 설명이 되겠죠. 특히 이제 21세기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이런 푸틴의 야욕, 그다음에 자기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야욕이 전쟁을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젤렌스키의 유약함과 푸틴의 그런 야욕이 전쟁을 불러왔다라는 게 이제 행위자 중심의 설명이고요. 네네. 또 한편은 이제 우리가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제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이 힘의 균형이 맞을 때는 사실은 전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나라가 약해지거나 힘의 공백이 생기거나 또 어떤 나라가 갑자기 부상할 때는 세력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전쟁을 유발한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이거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입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토가 점점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 뭐 나토라는 건 1949년에 12개 국가로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를 막겠다는 이런 집단 안보 체제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89년에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나토가 급속하게 확장됐죠. 동유럽이라든지 네, 발칸반도, 그다음에 발틱 쪽으로 이렇게 확대돼 갖고 나토가 무려 이 전쟁 전에는 31개 국가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한다면은 그거는 러시아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은 왜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꾸준히 지속이 됐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쟁이 일어난 시기를 살펴보면 그 국내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 안에서 정치적으로 좀 뭔가 해법을 찾고 싶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걸 외부로 돌리기 위한 어떤 방법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국내와 해외가. 네. 이번에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제 협정을 맺었고 이제 다시 미국이 사우디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도록 하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란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그게 다시
아랍 국가들이 결집하는 것을 좀 막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하고의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그 헤즈볼라죠. 근데 헤즈볼라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독립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영국이 그 아랍 세력이나 그 유태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 약속을 그래서 두 개 국가를 설립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받아들였고 아랍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개 국가 설립되고 나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땅에 살지만은 이 국가가 없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북쪽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란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소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의심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번에 그 이란 대통령 취임할 때 그 하마스 지도자를 갖다 암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란이 이제 전쟁에 개입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이란의 개입을 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방금 말씀하신 헤즈볼라가 참전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2020년 디폴트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하고 싶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두 개의 전쟁을 보면 지원해주는 국가 혹은 뭐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방 쪽에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은 직간접적으로 45개 나라입니다. 45개요? 네, 그중에서 이제 물론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한 절반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도 우리가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들은요, 벨라루스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중국, 북한. 최근에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하고도 만났죠.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독재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세력들은 민주 세력이니까 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전쟁은 또 민주주의 대 이러한 권위주의의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 딱 이성적 합리적으로 일어날 거야 해서 굳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우리가 2부에서 다루겠지만 전쟁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시각이 있느냐 하면 왜 제가 우방이나 지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뭐 필요해. 네. 우리에게 뭐 동맹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해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이번에 전쟁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이전의 전쟁 양상과는 좀 다른데요. 그게 사이버 전쟁, 그러니까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사실상은 더 교란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한, AI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나토 안에서 이제는 이 동북아 국가들, 그러니까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제 이 안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이면 한국에서 첫 번째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원 파트너 국가로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포함을 시켜서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런 측면의 얘기들 많이 다루는데 한국이 네덜란드와 이렇게 파트너를 이루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나토 국가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그 군사적 활용을 하기 위한 AI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사이버 훈련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예, 바라봐야 할 새로운 부분일 것 시각. 새로운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하나 좀 갑자기 생각나서 넣고 싶은 게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전쟁이 이제 중계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러시아 군인들을 그렇죠. 살상하는 나왔었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높아져야지 이게 이기고 있구나 하면서 지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역시 결국은 자주국방이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렵구나. 그리고 자주국방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동맹을 든든하게 맺어야지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교훈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자주국방대로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그죠 네. 동맹이라든지 우호 지원 국가를 두는 것이 아무래도 전쟁에 대비하는 데는 지혜로운 게 아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토 국가들을 다 초청해서 군사적 활용을 하기 위한 AI,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사이버 훈련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역시 결국은 자주국방이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렵구나. 그리고 자주국방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동맹을 든든하게 맺어야지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이 두 전쟁이 휴전으로 가서 피해를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먼저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에 휴전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외교적인 해법이지 않습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휴전은 뭐 언제든지 다시 사실 지금 계속 휴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보려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국가들이 그러니까 한쪽이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전쟁의 결론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국에서 이걸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삼국에서 중재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도 이게 중재가 되면 이 약속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 전쟁도 사실은 싸우기는 1년 싸우고 그다음에 38선에서 휴전 협상을 2년 했잖아요. 네. 그만큼 휴전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휴전 조건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점령했던 땅은 우리가 갖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휴전하겠다 이렇게 종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푸틴은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반대죠.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고 잃어버린 땅을 너희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 거의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사실은 나토가 가장 걸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종전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러시아가 약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게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방법이고. 근데 그렇죠. 애시당초 이 전쟁이 시작했던 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상호 상호 상황. 모순적인 게 이제 휴전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나흘 뒤가 우리 광복절이고 광복절이 직간접으로 2차 대전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희생과 손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직접 참전국은 아니지만 사실은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영향에 와서. 네, 국가로서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강제 동원돼갖고. 네, 그리고 한국도 당신의 이제 조선 이렇게 되지만 희생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사실상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1등, 2등 이런 그러니까 가장 사상자가 많고 적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상자는 전체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국가 중에 한 17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징병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러 자료들이 사실상 미국에서 온 자료라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들여온 자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모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할 수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시기에는 수감하고 있는 감옥에 네, 있는 네.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사실상은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수천만 명이었죠. 그렇죠. 한 크게는 7,500만 명 정도가 네. 죽었다 그러고 그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한 2천만 명 죽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는 2차 대전이 왜 모순적이냐면 우린 인류는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발전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인종 청소라든지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모순적이죠. 문명은 발전하는데 오히려 더 야만적이 됐다는 게 이제 2차 대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꼭 한번 두 분이 이제 정치학, 국제정치학자니까 꼭 다뤘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독립, 해방을 네. 성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복군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 또 일본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과연 이런 식의 독립을 해줬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한번 짚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광복군 물론 네.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열심히 싸웠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우리 광복군은 이 국민당군 혹은 중국 공산당군 속에 이렇게 편제돼 있었던 네네. 거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2차 대전을 보면 최근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이 뭐냐면은 그동안은 우리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할리우드 시각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언 일병구하기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유럽 전쟁은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부터 시작하거든요. 노르망디는 1944년 6월 6일 날 상륙해 갖고 전쟁은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있다 끝나요. 근데 실제로 2차 대전의 대부분의 싸움은 독일하고 소련의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독소 전쟁이라 그러고 소련이 2차 대전 독일에 대해서 승리한 거에 한 70% 제가 볼 때는 소련이 기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유럽을 반을 가져갔고 소련이.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은 뭐냐면 일본이 진짜 항복한 이유는 소련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자폭탄보다는. 그 첫 번째 원자폭탄이 터지고 소련이 이제 좀 만주 쪽에서 이제 전선을 또 네, 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광동군이 예상외로 못 싸워주는 거야, 소련하고. 그래서 너무나 빨리 진격해서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은 독일하고 싸우면서 탱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고, 일본은 그런 육군은 별로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이 너무 빨리 밀려오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사실은, 이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나마 미국이 이게 38도 선에서 스톱해달라, 이런 게 없었으면은 상당히 우리도 대륙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요즘 나오는 이런 설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부분의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이스라엘도 1948년에 네, 건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어차피 이 측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협상의 결과라 사실은 그냥 2차 세계대전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크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뭐 광복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뭐 가는 네.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알린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라고. 네, 그리고 2차 대전 하면 또 하나 꼭 두 분 전문가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식민사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극히 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관이긴 한데 일본 제국주의를 하면서 조선이 그래도 근대화에 뭐 기반을 쌓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철도 깔고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저는 수백 배의 그런 피해와 그렇죠. 손실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결과 중심적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얘기를 할 때 한중일이 힘을 합치면 전 세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중일이 힘을 합칠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합리주의에 기반한 그러니까 뭐 이득의 측면, 물질적인 이득의 측면에서 바라본 그런 시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이제 다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두들겨 맞아갖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맞아서 내가 자각해갖고 열심히 살았어. 그래갖고 제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너 맞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내가 노력한 부분은 물론 맞았기 때문에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각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갖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맞았기 때문에 설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식민사관이라는 건 크게 문명개화론하고 이제 근대화론이 있습니다. 네. 문명개화론 아시다시피 일본이 먼저 서구를 받아들이고 개화해갖고 한국이나 중국 이런 거를 이제 개화시켰다 이런 사상이고요. 근대화론은 이제 아까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혹은 교육제도나 이런 걸 심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이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분단됐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게 인프라나 이런 게 다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사실은 식민사관하고 무관하고 제가 볼 때는 60년대부터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특히 이제 자라나는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을 질 건데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한마디씩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올바른 역사관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식민사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다른 의견을 다양하게. 그럼요. 다른 의견을 토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이라든지 다양성이 성립된 거고 오히려 그거를 발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역사보다는 이제 다양한 역사를 가리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후손들은 후세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이 올바른 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분명히 근데 생각합니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민사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건 안 되잖아요. 아니 식민사관을 꼭 그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봤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네네.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보면은 분명히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교육이 개선돼 갖고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측면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곤란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또 한쪽 극단 쪽에서는 이 식민사관이라고 몰아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양 진영 간에 건전한 토론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네. 일단 이건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서 오기 때문에 초중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몇 번 그런 강의에 나가 보면 네. 이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교육감 혹은 어떤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냐에 주장은 따라서 하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네, 아니면 네.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라.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건 그래서, 문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풍토에서는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이걸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앞으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사실상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복절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서 앞으로 절대 전쟁이 없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서 계속 이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국 전쟁 그리고 한반도와 대만에서 있을 가능성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to be a rocky year in terms of North Korean actions, North Korean provocations, testing, these sorts of things. North Korea is not going to be quiet in 2024. 我们敦促美方停止纵容支持台独势力，停止干涉中国内政。 자, 먼저 이런 민족 최대의 비극에서 어떤 희생과 손실이 있었는가, 어떤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이재민, 뭐 전쟁 미망인, 전쟁고와 뭐 이산가족, 뭐 전 그 83년에 그 기억나는데 KBS에서 그때까지도 가족을 못 찾아왔고 네네. 막 이산가족 찾기 네네.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단지 그 전쟁을 하던 순간뿐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니죠. 오늘날까지도 이제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사망자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은 남북한 그다음에 참전국 총 통틀어 갖고 250만 정도가 이렇게 250만 명이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남한 인구가 한 2,400만 됐다고 그럽니다. 그 북한은 한 1,200만 정도 됐는데 인구의 거의 8% 정도가 소멸됐다. 상당히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아까 그 말씀 못 드렸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민간인에 대한 그런 그 사망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봤을 때 제대로 그러니까 식별된 24년 6월 30일에 신원이 식별된 2만 8천여 명의 사망자 중에 아동이 9,351명이나 되고 여기에 여성이 5,320명 그리고 노인이 2,414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식별이 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폭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 그러면 이제 전쟁이 손실을 갖다 연구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전쟁을 하면은 1년 GDP가 2.3% 낮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굉장한 거죠. 지금 우리 성장이 뭐 3%도 성장 못 하는데 우리 지금 전쟁을 하면은 역성장을 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의 희생뿐만 아니라 분단되어서 오는 분단 손실 혹은 분단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분단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통일 비용과 가장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통일을 이루고도 거의 한 20-30년이 지나고서야 군에 이제 징병제가 그러니까 의무적인 부분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츰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방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다른 측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분단 비용을 우리가 반도 국가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사실은 반도 국가라는 건 이제 기회도 되고 아니면은 굉장히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반도 국가 강하면은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육지로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태리가 대표적인 거죠. 로마가 흥했을 때는 지중해 전체로 나가고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도 나갔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반도 국가인데 분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린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K-팝이라든지 K-컨텐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로 우리 군용이 가장 센 지점인데 이게 분단이 됐기 때문에 대륙으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분단 비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으로만 분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론의 분단도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 그것도 이제 극보수와 극진보의 시각이 첨예하게 뭐 거의 국내에서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게 남북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통으로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프레이밍하는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부풀리고 이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아무래도 그 뭐냐면 이제 통일에 대한 통로는 이제 정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좌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로는 하나인데 그 통로에 인풋 되는 방향이 다르니까 통일 정책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분단 이제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새로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하고 기성 세대들이 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은 그들에게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성 세대들에게는 통일은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의 과업이고,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느냐,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이런 건데,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는가를 갖다 앞으로 가리키는 게 그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분담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일 비용은 항상 문제시하는데 분담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담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서로 이제 논의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한민족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딸이죠 김주애 네네 이렇게 하면서 뭐 후계자 얘기를 하는데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전문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글쎄 북한이 어떻게 됐으면 한다 쪽에서는 사실은 우리 쪽에서 바라는 거는 곧바로 통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정상 국가화 돼갖고 정상 국가라는 건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소통하고 이런 국가가 되면은 독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중국도 그랬고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도 소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저는 적어도 북한이 좀 그런 정도의 상태까지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물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세습이 공고화되고 있는 체제고 또 일종의 왕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왕조 체제가 이렇게 삐걱거린다면은 체제 자체가 위험을 받는 시스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개혁 개방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체제는 그냥 두되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냥 체제를 놔두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모델이 지금 너무 그 한계 상황까지 왔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겠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좀 항상 좀 이렇게 네, 민감한 네. 논쟁이 문제로 되죠. 논쟁이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네네.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같은 느낌이거든요. 서로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라서, 네. 그 말 좀 더 제가 좀 이은다면은 이제 뭐냐면은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합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네. 지금 뭐냐면 북한에 사실은 이 북한이 하는 행동 뒤에는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왜 핵 개발을 왜 하고 그다음에 왜 세습을 하고 할 때는 결국은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런 합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이게 괜히 이상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바라봐 갖고는 통일 교육도 안 되는 거고 젊은 세대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에도 좋은 면이 있거든요. 좋은 면도 가리키고 나쁜 면도 가리켜 갖고 두 가지 시각을 다 이렇게 균형되게 가리키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건데 그럼 또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안 가지고 북한을 보게 하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정치적인 이익에 맞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몰아가죠.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학자들이 야 북한이 우리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안보 위협을 안보 불안,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럼 북핵을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여론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해갖고 상처받는 이런 교수님들 많이 봤습니다. MZ 세대들은 그들에게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성 세대들에게는 통일은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거잖아요. 간헐적으로 저희도 무역 충돌이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인명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주제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만,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이제 요즘 또 3차 대전에 대한 우려도 여론 속에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짧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것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어날까요? 일단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고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전쟁은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갈등이 심해지기는 하겠지만 전쟁의 상황으로까지 가도록 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대만을 침공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대만을 점령하려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륙정이라든지 이런 상륙작전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분명히 대만을 우린 방어하겠다, 지키겠다 이런 게 이제 공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은, 물론 아까 전쟁이라는 거는 우발적인 거, 황태자가 암살됐기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발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네. 대만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가지고 계속 그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실제로 하겠다보다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 대만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이제 대만의 주요 선거 때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대만 안에서도 국민당 세력들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단지 그 중국의 누가 운전수냐에 따라는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중국이 하나다라는 거 인정하지만은 민진당은 이제 점점 대만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려는 거고, 대만도 독립국가다라는 거를 자꾸 이제 내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민진당이 이제 당선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위협을 하지만은, 오히려 대만 사회에서는 그런 위협이 역효과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북풍이 한동안 먹혔다가 나중에는 북풍이 역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국가들은 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룰 때, 그러니까 그 좀 나눠서 분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좀 민감한 그런 사안을 결정하거나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특히 정상들은 사실상은 크게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이제 다른, 그러니까 좀 인권이라던가 이렇게 중국이 비판을 받을 부분, 대만과 비교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뭐 연정을 구성했을 때는 혹은 이제 그 국회라던가 의회에서 방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목소리를 좀 보여주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크게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만약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이제 안보를 구상할 때 유럽에 대해서는 다자 안보 체제를 갖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토라는 건 다자 안보라는 건 한 국가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나서야 되는 의무감이 있지만은 이 아시아 태평양은 다자 안보 체제가 아니라 동맹 관계, 동맹 관계, 1대1 동맹 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다음에 미국, 태국, 호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 강 넘어 불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도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최근에 이제 신냉전 기류가 흐르면서 이 가치 동맹이라는 걸 하면서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이제 묶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동맹에서의 있는 의무는 우리가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만에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대만에 하시는 적어도 거죠? 이제 간접적 지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중국은 아니고. 중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전쟁을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시작했는가. 침략을 누가 먼저 그렇죠. 했느냐.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할 네. 것이고 또 양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안보 이슈가 경제와 너무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다자, 그러니까 몇몇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입장 국가들 간의 협력 혹은 이제 나토를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자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통로를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걱정은 북한이죠. 전쟁의 가능성 혹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있죠. 뭐 지금 뭐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실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거는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래서 자꾸 전쟁을 두려워하면은 실제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갖고 전쟁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지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우리 K방산이라든지 네네. 굉장히 수출까지 하면서 우리 굉장히 잘 나가고 뭐. 자주 국방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저는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전쟁들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도 결국은 자기네 틀 안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위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다른 부분들까지 제가 뭐 그런 불확실성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은 뭐 거의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국지적인 도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휴전선 안에서의 어떤 이 충돌 가능성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거는 뭐 항상 열려 있고요. 네. 좀 아까 조금 전에 김주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지도자들도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합리성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면전을 한다 그러면은 체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도발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오히려 그렇지만은 규모의 도발을 넘으면은 오히려 본인의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 지도자들도 정확한 계산하에서 그런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저희도 무력 충돌이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인명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네, 측면에서 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고요. 또 뭐 우크라이나가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이런 전쟁이 되다 보니까 푸틴에 대한 서방 쪽의 비난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 이란이 그렇게 크게 말하고는 있지만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되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이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사실상은 그 안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선거 상황이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탁 정해져서 뭘 시작을 하면은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데 선거 상황은 한 사람은 물러나고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자기의 마지막 임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건 이제 나토의 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안에서 이번 그 나토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선언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고 그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대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이게 다시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돼서 이걸 바꾸려고 할 때 할 수 없도록 오해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조치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토 차원에서 이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제 꾸준히 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사실상은 그 세계 대전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물론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강대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이란도 뭐 강대국이지만 우리가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킬 만한 강대국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관리가 되고 있다. 김주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나토도 무기를 제공하되 핵무기라든지 혹은 러시아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는 제공하지 않고 해서 전쟁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은 그 커다란 강대국끼리의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미국의 그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주요 모순은 러시아가 아니거든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좀 하드라이너 강성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해야지. 그 다음에 중국을 상대할 때 러시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러시아를 안아야지 중국을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이 소련을 잡을 때는 중국을 안아갖고 소련을 잡았듯이 이번에는 러시아를 결국은 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잡는데 러시아를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굉장히 관리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흘 뒤에 있는 광복절을 앞두고 세계 정세, 특히 이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부산 시민분들께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를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평화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대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별로 못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정세가 좀 변화하는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우리 너무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요. 그 분단도 되고 뭐 한국 전쟁 얘기했지만은 지금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 역사상 대한민국이 가장 그 국력을 가장 크게 자랑하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요즘 뭐 외국에 나가보더라도 과거 같으면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뭐 굉장히 우리 여권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해외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랑스러운 세대가 됐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이어나갈 건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도 물론 우리가 안 좋은 과거도 있었지만은 그걸 딛고 여기까지 일어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포장해갖고 잘 계승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인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청년 패널 3,500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주된 이유는 일자리 문제였고 거주 환경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900여 가구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업 미분양도 지난달 기준 1,38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산대병원, 인제대 백병원 등 부산 지역 대학병원 4곳이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한 결과 모집 정원 350명 가운데 지원자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정산을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위한 평가 항목을 확정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부산과 양산에 걸친 금정산 일대는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며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올해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광주 대비 89%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15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한 13,6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파리올림픽 폐막식이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새삼 되새기게 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